베토벤의 심장이 지금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심장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제가 너무 느꼈어요.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뭐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슬픔 느끼고 기쁨 느끼고 이 사람 안에 뛰고 있는 심장과 이 사람이 느꼈던 이 모든 감정들은 다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고 그렇죠. 그 감정들을 음. 일기장 같이 음표로 악보에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곡을 그냥 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음악 그 자체를 내 걸로 나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느끼고 표현하는 순간 음악 해석자는 연주자는 그 작곡가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프로TV가 마련한 특별한 시간, 저희가 신개념 컬처 토크쇼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라이프 인 넘버스, 미식이나 미술, 음악, 스포츠의 놀라운 정보와 함께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라이프 스토리, 인생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우와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부문 1위를 기록하신 분이고요. 특히 베토벤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서 베토벤에 대한 책도 쓰신 작가이기도 합니다.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토벤에 대한 책까지 쓰시기는 쉽지 않은데 보통 피아니스트가 책은 언제 쓰셨어요? 제가 사실 첫 책이 침묵의 소리라고 제가 프랑스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네. 프랑스어가 이제 원본 책이고 그게 지금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책이었고 이건 프랑스어도 두 번째. 잘하세요? 프랑스어는 한국어보다 조금 더 잘해요. 그래요? 네. 지금 이 한국어도 완벽한 한국어인데. 네. 하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약간 그래요? 네, 어색한 부분이 어떻게 없지 않아 그렇게 있어요. 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250이라고 하는 숫자를 1번으로 꼽으셨네요. 네. 바로 베토벤 탄생 250주년 되는 해에 이 당신에게 베토벤을 선물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네. 대략 한 250년 되셨군요. 그렇죠. 그러면. 음악가가 뭐 많기도 하고 유명한 음악가도 많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봐도 넘버원 꼽으세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꼽으실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많은 음악가들 중에 네. 베토벤이 좀 더 다른 차원의 음악가로 분류되거나 혹은 그렇게 추앙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우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베토벤이 청각 장애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의 인간 그 자체의 삶의 스토리도 우리한테 굉장한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클래식 음악 자체를 굉장히 발전시킨 분이신데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생 이야기? 네. 네. 베토벤에 관련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2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베토벤을 좋아하고 베토벤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 이유가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프랑스 유학을 갔어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학년 때? 네. 프랑스어를 하나도 못하잖아요. 네. 봉주르조차도 못하고. 그랬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겪었어요. 근데 그 인종차별이 그냥 보통 반에서 이렇게 왕따를 시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길거리를 지나가도 그게 할머니가 됐든 어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정말 동물원에 있는 그러니까 동물원에 동물 있는 보듯이. 동물같이 힐끔힐끔 내지는 아니면 대놓고 정말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피부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넌 좀 이상하구나. 뭐 이렇게. 피부 색깔이 좀 다르고 예의가 없으시네요. 뭐 호기심이 있을 수는 있고 그쵸, 신기할 수는 있으나 네, 그쵸. 그럼 어떡해요? 99년도 프랑스 유학은 왜 떠나시게 됐습니까? 임현정 제가 잠도 안 피아니스트.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엄마 아빠를 설득했죠. 왜 잠을 안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악을 배우고 싶으면 한국에 오는 게 당연하듯이 네, 예. 이게 클래식 음악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그 본토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클래식 음악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쵸. 그리고 저한테는 그때 당시 꿈이 있었는데 바로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 입학을 하는 거였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를 들었죠. 어, 네, 얘기를 초등학교 때도 듣고. 그럼 클래식 음악을 하고는 싶었고 네, 혼자 가셨어요? 네, 아무도 없는 프랑스에? 네. 홈스테이 하면서 가족 와, 없이 갔어요. 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 그 행정기관 상대로 맨날 싸운 거. 그 체류증이라는 거를 맨날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매년. 어, 근데 그러면 이제 학교도 다 빠지고 한 8시간 줄을 서면 번호표를 받을까 말까예요.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줄 선 거예요? 맞습니다. 구청 같은 곳에?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부터 뭐 20살까지 계속 매년 뭐 갱신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갱신하는 것 때문에. 예, 예. 어, 그랬죠. 불편한 프랑스. 아유, 그럼요. 뭐 텐트를 치고 그 전날부터 와서 이렇게 자면서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들만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 흑인분들도 절차인가 굉장히 봐요. 많으시고 아랍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 오시고. 그러니까 좀 배려가 좀 적었나 보군요. 네, 비인간적이죠. 음,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세상에. 진짜 이슬비 내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러고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추우니까 한 8, 9시 정도 되면 완전 몸이 얼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유러피안 유니언에서 온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유럽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에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막 항의를 하죠. 나 지금 4, 5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춥다.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러려면 우리나라 왜 왔냐. 우리나라는 춥다. 추우면은 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이 이런 코멘트 이런 수모 약간 이런 거죠. 외국인이 좀 지겹거나 귀찮은 게 보통 깔려 있는 정서인가 봐요. 좀 우월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막 그런 분들도 물론 거기서 일을 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해하려고 할 수 있지만 야, 어린 시절에 그런 모습을 봤으니 괜히 왔다는 생각 안 했어요? 매일매일 했죠. 근데 음악이 정말 미치도록 좋고 지금도 좋고 베토벤이 그때 정말 저를 진짜 잡아줬어요. 되게 신기하게 시공간을 뛰어넘는 사람이니까는 25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살았던 그렇죠. 그런 예.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내 저를 마음의 붙잡아준 거예요. 등불이 되고 네. 우연히 알게 된 베토벤의 일화와 일생을 통해서 베토벤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가 보면 베토벤이 알고 보면 굉장히 유능한 내지는 노련한 사업가 같은 사람이었다. 맞아요. 음악가이기 전에. 그럼요.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베토벤은 자신의 그런 값어치를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표현하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술인들은 이게 돈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사회생활 잘 못하고 진짜 예술에만 그렇죠. 이렇게 몰두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곡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직접 값을 매기는 사람이었어요. 작곡한 곡을? 네, 거의 1인 기획사를 하다시피 뭐 요즘에도 우리 예술인들이 있으면 예술인들의 개런티를 이런 이제 매니저 분들이 직접 이렇게 협상을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 그룹 치면 출연료. 네. 근데 그거는 베토벤이 스스로 직접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제가 베토벤 편지를 다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자신이 쓴 7중주는 이렇게 챔버 뮤직이죠. 그 실내악의 7중주는 20더커츠를 달라. 300만 원. 요즘 돈으로 하면 이제 300만 원이고 교향곡은 20더커츠 300만 원. 또 콘체르토는 10더커츠를 달라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사실 콘체르토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일부러 낮춘 거고. 그 사연까지 솔직히. 요즘에 7중주가 잘 나가니까는 내가 이거는 네가 더 내야 된다. 이거는 너가 더 내야 되고 교향곡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는 아예 이런 요즘 물정까지도 다 언급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세상에 이렇게 다 완전 매기는 거니까 이게 나의 그 곡의 값어치보다는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이제 그런 거 아주 대단한 장사꾼이죠. 고객을 설득할 줄 알았네요. 그러죠.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그런 독립한 예술가의 선두자가 아닐까 합니다. 그 전에는 다 이런 이렇게 왕실에 소속이 되어 있고 스폰서한테 물론 이렇게 스폰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베토벤은 정말 처음으로 물론 그런 리시노프스키 같은 왕자 같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은
아예 자기의 이런 값어치, 개런티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예술인의 그런 자존감을 확실히 어필한 것 같고 그건 정말 예술인으로서 저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어야 자기의 예술 활동도 지속 가능하다는 걸 맞습니다. 알았겠죠. 맞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분위기도 했네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예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대단한 게, 그러니까는 그 어떤 걱정 없이 예술에만 몰두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그런 너무 역설적으로.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내가 당신들한테 8천만 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난 돈 걱정하고 싶지 않다. 예술에만 몰두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극장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오페라를 써주길 바라면 그거를 나한테 지불을 하고 안 그러면 난 다른 나라 가겠다. 네. 너는 두 음악가 중에 어떤 분이 더 좋아라는 질문할 때 항상 같이 등장하는 분이 모차르트입니다. 실제로 음악계에서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의 역사를 배울 때 대체로 그 두 분을 같이 비교하기도 하고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 전문가로서 볼 때 두 분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음악적인 네.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모차르트의 그 직접 쓴 악보를 보면 네. 정말 우리가 글을 쓰듯이 음표를 그렸어요. 물 흘러가듯이 그냥 바람 흘러가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심지어 이제 모차르트가 스스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한 달 전에 무슨 교향곡을 작곡을 했더라고요. 제 지금 책상 이 산더미 사이에 어머나. 악보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작곡한 건데 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작곡을 많이 해서 남 얘기하듯이 하네요. 네, 너무 작곡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작곡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산물같이 솟아나오는. 그냥 타고난 천재. 네. 자판기. 그쵸. 베토벤은 그러지 않았어요. 베토벤은 한 땀 한 땀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쵸. 20년 전에 하나의 모티브 생각을 해놓은 거를 그거를 20년 후에 그거를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죠. 약간 덜 천재.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근데 정말 하나의 대성당을 돌 하나씩 이렇게 쌓아서 하는 치밀한 계획과 플래닝을 함께. 베토벤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모차르트도 물론 계획하고 플래닝을 했겠지만 그렇게 치밀하게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샘솟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너무 천재적이면서도 너무 영감 가득하지만 어떤 혁신이나 그런 개혁, 혁신, 혁명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없는데 베토벤은 정말 그 형식적인 부분에서 아예 틀을 그냥 다 부쉈죠. 베토벤의 음악은 뭔가 형식을 파괴한 점도 있습니까? 거의 그거 했죠. 그런 네, 베토벤이 한 말 음악의 중에 형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네. 질문을 그렇게 드리면 네. 뭘 어떻게 혁신했다고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베토벤이 뭐라고 했냐면 더 높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규칙이란 없다. 네. 모든 것이 데스트로이드 되는 게 네. 진정한 예술의 출발일 수 있는 것이다. 그쵸. 그게 더 높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며. 선입견 버리고. 네. 이제 거기에서 엄청난 지극히 베토벤스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개성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베토벤에게는 지극히 나다운 거죠. 그렇겠네요. 네, 베토벤이 프로메테우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불에 그죠. 이렇게 신에게 도전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knowledge라는 그렇죠. 인간에게 불을 가르쳐주고 그런 건데 본인은 힘들게. 맞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프로메테우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신의 음악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의 서곡이라는 거를 작곡을 했어요. 비판가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평론가들한테. 베토벤이 작곡한. 네, 평론가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이 서곡 첫 마디에 쓴 이 화성이 말이 되냐. 어떻게 첫 화성부터 오도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지극히 텐션이 많은 화성으로 그냥 바로 첫 마디부터 그렇게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베토벤 전에는. 그러니까 베토벤의 출판사 호프마이스터가
큰일 났다. 당신 이제 거의 매장당할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베토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진정한 명성은 불멸의 명성은 신만이 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짓거린다고 나한테 불멸의 영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평론가, 난 상관없다. 평론가들 말 들어봐야 네. 내가 목표로 한 지점에는 다가설 수 없다. 네. 애초부터 그들의 평가가 나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어. 그렇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엄청난 비판을 받은 그 화성 바로 그 네. 화성 있잖아요. 그걸 또 써요. 교향곡 1번에. 이야. 네.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베토벤이 뭐가 되게 특별해지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라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따라한 것도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그런 울림이 너무나도 있었기에 지극히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건데 근데 사실 모든 존재가 다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문조차도 똑같은 게 없고 하늘에 그렇게 많은 눈꽃송이가 내리는데 결정체를 똑같은 건 없죠. 예, 현미경으로 보면 똑같은 크리스탈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직 너무 경이로운데 이제 그래서 베토벤이 지극히 그냥 나다운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개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존재 그 자체를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네.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네요. 네. 그래서 정말 베토벤을 보면 개성은 추구하는 게 아니구나.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냥 지극히 나다운 순간 정말 개성적인 거구나. 우리 예술할 때 개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일부러 이게 찾는 게 아니라 발현되는 거죠. 맞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은 죽음의 장면에서도 서로 대조적이었다. 그렇죠. 어떤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 출생 과정도 굉장히 어린 시절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모차르트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벌써 그 어린 나이에 작곡 공부도 하고 그 피아노 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3살 때, 5살 때 벌써 작곡을 하고 3살 때 작곡을 배워서 5살 때 첫 곡을 쓰고 그러고 누나와 함께 이런 사랑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베토벤은 폭행이 없이는 피아노를 배울 수 없었고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바이올리니스트 사실 친할아버지 베토벤의 친할아버지가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음악가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악가의 아들이 자기가 실패를 하니까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많았겠죠. 같은 학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즉 베토벤 루트비히 베토벤이 이런 모차르트 같은 신동이 됐으면 예, 그런 바람이 너무 커서 베토벤 나이도 2살 더 이렇게 어리게 속이고 데뷔를 시키고 베토벤을 예.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나이가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베토벤이 훨씬 이제 동생인데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알코올 중독이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또 되게 폭행적인 분이라 가지고 피아노 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맞았대요. 아버지 상대로 소송까지 걸고 베토벤이 어떻게 소송을 걸었냐면 아빠가 이제 버는 돈이 좀 자기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는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탕진을 하시니까 아빠가 혼자 쓴다. 네, 아빠의 월급이 법적으로 자기한테 오게 그 소송을 16살에 17, 16살에 걸어요. 이겨요. 똑똑한 청년이었네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감각으로 이제 협상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반면 이제 모차르트는 아주 평탄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이른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유골조차 어디 묻혔는지도 몰라가지고 아직도 못 찾는 상태고. 그래요? 네, 모차르트는. 근데 베토벤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정말 구름대 같은 관중이 모여들었고 거기에 뭐 체르니, 뭐 슈베르트 엄청난 작곡가들, 후배 음악가들이 존경을 했구나. 네. 이면정 피아니스트께서 꼽은 인생의 숫자 두 번째로 24를 알려주셨어요. 네. 24살 때 뭔가 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24살 때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녹음했죠. 사실 23살에 녹음을 하고 발매는 24살에 됐는데 보통은 백발이 됐을 때 많이 하죠. 그 프로젝트를. 그래요? 네. 혹은 몇 년에 거쳐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클래식 사회에서는 그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 성서라고 해요. 그리고 바흐의 평균율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 정도로 클래식 음악이 아주 기둥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히말라야를 넘는 것 같은 그런 베토벤 소나타 전곡이 이거를 연주를 저는 8일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다 연주하려면 8일 걸려요? 예, 한 12시간 정도 되는 음악인데 총? 그거를 예.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8일에 나눠서 그거를 이미 제가 했었어요, 공연을. 그러고 나서 이제 녹음을 했기 때문에 녹음은 한 27일 정도? 아, 매일 조금씩. 매일 14시간씩? 네, 매일 한 14시간에서 17시간씩 녹음하면서 한 27일을 녹음을 했죠. 그럼 그 중에 잘 된 것만 고르기 위해서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소나타가 몇 번입니까? 네,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이라서. 근데 요즘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템페스트예요. 폭풍이죠. 예. 왜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은 약간 좀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근데 아니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게 그게 베토벤이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그때 이제 인생 지구야 빠이빠이를 이제 할 때 쓴 편지를 썼을 때 유서를 썼을 때 작곡된 곡이기 때문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곡이에요. 왜냐면 그 마지막. 유서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유서의 내용이 어떻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울림을 받았는데 그 청각 장애가 힘든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청각 장애가 있다는 거를 숨겨야만 하는 그 나날들이 날 자꾸 괴팍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사실을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 유서를 쓰고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청각 장애에 대해서 아예 오픈을 해버려요.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이 완전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음악 활동이, 그러니까 청각 장애가 있으면 더 활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더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죠. 왕성한. 마음에 딱 하나 남았던 하나가 다 풀어졌구나. 네. 아예 안 들리셨어요? 네. 하나도? 네. 하나도 안 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진동은 들릴 수 있었는데 아예 안 들렸다고 해요. 그러면 작곡을 했을 때 어떤 멜로디가 될지는 정말 악보를 보고 상상을 했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아, 그 음악인들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냥 악보 보면 다 들려요. 아. 네.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은 그게 이제 뭔가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예술인가요? 아니면 그 작곡가의 정서를 훌륭하게 표현하는 예술인가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저께 읽은 거예요. 반 고흐가 네. 테오한테 보내는 편지에 그 자꾸 페인터들을 콤포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는 뭐 산이나 나무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리는 그런 콤포저라고 하는데 베토벤 얘기를 해요, 반 고흐가. 아니 베토벤도 베토벤만 그 음악을 연주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네. 베토벤 곡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해석자, 인터프레터들이 다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인터프레터들의 개성이 거기 담기지 않을 것이냐. 그렇죠. 당연히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는 보이는 그대로 나무가 녹색이니까 녹색으로 그려. 그거는 그냥 컴포즈만 하는 거고 나는 그거를 해석을 하는 인터프레터 해석자가 되고 싶다. 네. 나한테 나무가 핑크색으로 물어볼 수 보이면 있죠. 자기만의 해석. 뭐 그게 석양 때문에 이렇게 비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거 우연히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읽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반 고흐가 베토벤 얘기도 했었네 이러면서 되게 놀랐었는데 그럼 피아니스트는 작곡가가 만든 음악을 해석해주는 사람. 그쵸. 그러면서 그렇군요. 자신의 영혼을 다 불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경이로운데 저도 지금까지도 그게 너무 미스터리인데 베토벤의 심장이 지금 우리 안에 뛰고 있는 심장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제가 너무 느꼈어요.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비슷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색깔도 다르고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나서 문화도 다 다르지만 똑같이 슬픔 느끼고 기쁨 느끼고 똑같이 그 무한한 색채의 컬러의 감정들을 우리가 다 인간이라면 느끼잖아요. 그게 1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그렇죠. 거죠. 심장을 갖고 있는 이상. 근데 베토벤이 그러니까 베토벤은 되게 심격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안에 뛰고 있는 심장과 이 사람이 느꼈던 이 모든 감정들은 다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고 그렇죠. 그 감정들을
일기장 같이 음표로 악보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곡을 그냥 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음악 그 자체를 내 걸로 나의 심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느끼고 표현하는 순간 음악 해석자는 연주자는 그 작곡가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시대의 두 사람의 네. 역할이 필요한 예술이네요. 맞아요. 정말 그런- 시공간을 초월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음악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진동이고 소리고 예. 정말 미묘한 그런 언어잖아요. 언어가 필요 없는 언어죠. 그리고 그 사운드로 이런 가슴이 울리고 그 가슴 울리는 거를 또 전달하고 소통한다는 게 너무 굉장히 경이롭죠.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셔서 좋겠습니다. 아 근데 힘들어요. 저절로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뭐 네. 힘들기도 해요. 사실은 별로 안 힘든데. 네, 아니 근데 힘들 때도 당연히 이게 약간 힘든 게 제가 제 자신한테 넣는 그런 압박감도 물론 사회인으로서 힘들죠. 음악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한 사회인으로서. 그 임현정 피아니스트께서 앞으로 삶에서 넘어서고 싶은 숫자? 네, 목표 있어요.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약간 미친 짓이긴 한데 네, 바흐 평균율 1권에 24개의 프렐류드와 24개의 푸가가 있어요. 푸가라는 건 대위법, 이제 네. 작곡법에서 가장 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작곡법인데 그 평균이 1권 전곡은 제가 다 연주를 했거든요. 세계 투어를 하면서. 네. 평균이 2권이 있는데 그 2권에도 똑같이 네, 24개 프렐류드 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48개잖아요. 네. 48개를 곱하기 2를 하면은 96개. 그래서 96이 제가 넘고 싶은 숫자인데 저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한 연주에 그 96개의 곡을 한 자리에서 연주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균율이 구약성서고 베토벤 소나타가 약간 말씀하셨죠. 신약인데 그거를 다 하고 싶어요. 한 자리에서? 네.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그럼? 4시간 정도? 근데 그 4시간이 이제 엄청난 그렇겠어요. 네, 엄청난 우주죠. 엄청난 우주고 와. 그 우주를 청중과 함께 느끼고 싶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라이프 인 넘버스 숫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네. 재밌으셨어요? 네. 우선 너무 편했고요. 이런 네. 편한 공간에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러셨던 이 것 같아요. 베토벤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저는 한 300년을 쉬지 않고 떠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시는 직업인데 임현정 피아니스트께서는 말이나 글로도 무언가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고맙습니다. 베토벤이라는 스토리의 연주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죠?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임현정 피아니스트의 멋진 연주와 콘서트 저희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우 프로입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으면 저희 3프로TV 꼭 구독해 주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